진지 모드 1페이지. 임영민쌤 문제에서 한 문제도 틀리지 말자. 이게 목표입니다. 씹어 먹어버려라. 고대가요 세편하면 순서대로 뭐다? 집단의 노래 구지가에서 개인의 정서를 노래한 공무도화가 황조가, 백제 유일한 노래 정읍사, 그리고 정읍사 다음에 우리 시험 범위 제방매가, 송미인곡, 500년 도읍지, 이 순서대로 작품들을 쫙쫙쫙 머릿속에 넣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1단원 한국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해서 작품을 수용하라. 주체적 관점에서 작품 해석하고 평가하고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험 범위가 어떻게 들어가죠? 1단원에 1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시험 범위가 적은 학교가 어디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더 어렵습니다. 지금 이준수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 그리고 내려와서 한국 서정문학의 흐름, 이걸 외우셔야 돼요. 한국 서정문학의 흐름에 고대가요 밑에다가 작품 이름 적고 갈게. 고대가요 밑에 뭐라고 적고 가야 되겠다? 구지가, 공무도화가, 황조가, 정읍사라고 적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대가요에 속하는 작품들 뭐죠? 구지가, 그리고 공무도화가, 그리고 정읍사. 미안해. 공무도화가, 황조가, 정읍사까지 총 4개가 돼야 되죠. 구지가, 공무도화가, 황조가, 정읍사까지 어디에 집어넣으셔야 된다? 고대가요에 집어넣으세요. 향가에는 작품 이름 뭐라고 적으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향가는 찬기파, 아이고 왜 찬기파란가가 나오지? 제망매가라고 적어주시죠. 제망매가. 그리고 고려가요 경기체가 시조 한시가 고려시대 때 창작이 되었는데 시조는 500년 도읍지 적고 가겠습니다. 시조 밑에다가는 우리 시험 범위에 500년 도읍지 필마로 돌아도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거는 간데없다. 어즈버 태평성대는 다 꿈인가 하노라. 기억나십니까? 예. 그리고 조선시대의 악장가 가사 시조 한시인데 가사 옆에다가 송미인곡 적어주시죠. 송미인곡. 그래서 가보개혁이 1894년 이후부터는 신체시를 거쳐서 현대시로 창작이 되었다. 이 순서는 외우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삼국시대의 고대가요의 구지가, 공무도화가, 황조가, 정읍사, 향가의 제방매가, 그리고 시조의 500년 도읍지, 조선시대의 가사의 송민곡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고전시가 고대가요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와있네. 구지가, 공무도화가, 황조가, 정읍사 순서대로. 개념은 원시종합예술 세트였어. 춤과 노래를 부른다. 원시종합예술에다가 밑줄 끄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자, 그 원시종합예술 세트의 뮤지컬 같은 이 고대가요가 분화가 되어서 고대 부족국가 시대에서는요, 삼국시대 초기까지 밑줄 한번 끄고 가자. 향가 성립 이전에 불린 노래에다가 밑줄, 향가 성립 이전에 불린 노래 다 모여라고 하면 뭐라고 부르면 된다? 고대가요라고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향가 성립 이전의 노래 다 모여라고 하면 고대가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다가 현대에 와서 기록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한글로 유일하게 기록이 된 애는 누구다? 다 한자로 기록이 되어서 번역이 되어서 전해지는 구지가도 한자로 기록, 공무도화가도 한자로 기록, 황조가도 한자로 기록. 근데 유일하게 한글로 기록이 된 것이 무엇이다? 정읍사였어. 정읍사. 향가는 향찰로 기록되어서 전해지고요. 정읍사가 한글로 기록이 된다는 특징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특징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고대가요들은요, 다 배경설화가 존재합니다. 배경설화가 존재에다 번호 1, 그리고 의식료, 노동요에다가 밑줄 그어서 번호 2, 집단적 노래 밑에다가는 대표 이름 뭐라고 적어야 되지? 집단적 노래는 다 같이 모여서 왕의 강림을 기원했던, 집단적 노래 밑에다가는 구지가라고 좀 적어주시고, 개인적 서정에다가는 뭐뭐 적으셔야 되겠습니까? 공무도화가, 황조가, 정읍사라고 적어주세요. 개인의 서정을 노래한 거는 공무도화가, 황조가, 정읍사. 집단적 노래는 뭐라고요? 구지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 두 번째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집단적 노래에다가 밑줄, 개인적 서정가요에다가 밑줄, 이렇게 발전을 했다라는 거. 자, 그럼 구지가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삼국시대 가야 건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야의 왕이 강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 9명의 추장들이 부른 노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거부가 거부가라고 했을 때 거북에다가 동그라미 기원의 대상이야. 나의 소원을 들어줄 진이야.
그렇다면 이때의 거북이는 옆에다 뭐라고 적고 가야 된다? 신령스러운 대상, 신성스러운 대상이라고 적고 갈게. 신령과 신성스러운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게 거북이야. 왜? 왕을 매개해주기 때문에 신통방통해. 신령스러워. 왕을 매개를 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때묻지 않은 신성한 존재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이럴 때 거북이의 머리보다는 뭐라고? 우두머리. 왕을 내놓아라. 내어놓지 않으면 가정하지. 구워서 먹겠다라는 위협을 하는 이유가 뭐다? 너무 간절한 소망에 강력하게 원하는 걸 희구라고 합니다. 희구. 희망할 때 희자 사용해서.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에 위협하는 거예요. 화자는요, 임금의 출현을 기원을 하는 가락국의 군중 9의 구간이 대표가 되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야산의 구지봉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밑줄 긋자. 흙을 두드리며에다가 밑줄 끄시고 노동요라고 좀 적어줘. 흙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는 성격이 바로 노동요랑 연결이 됩니다. 흙을 두드렸다라는 거에서 어떤 행위, 몸을 움직였다라는 점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음. 임금의 출현에 대한 강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렀지? 임금의 출현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됐다? 임금의 강림을 기원하는 노래라고 해서 뭐라고 불렀더라? 연신군가라고 적고 가겠습니다. 연신군가. 영접한다. 연이라고 발음을 해버렸다. 영인데 영. 영접한다. 신적인 군주를 영신군가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쌤이 연이라고 발음을 해버렸네요. 영접하다라고 영. 신적인 군주를. 그래서 뭐라고? 영신군가라고 적고 가겠습니다. 현잔하는 최고라고 하면 높을 고자가 아니죠. 고등학생 할 때 고자 아니죠. 옛고자입니다. 그만큼 최고로 오래됐다라는 걸 가장 오래된 집단의 노래입니다. 집단 무효라고 하면 소망을 나타내는 무자가 무당할 때 무자거든. 소망을 바라는 노래, 춤추면서 부른 노래다. 주술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흙을 두드리면서 불렀다. 노동요의 성격. 배경설화 갈게요. 엄청 꼼꼼하게 오늘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정말 모든 문제가 다 풀어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지봉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왕이 내려오리라는 계시가 있었어. 이에 수많은 군중이 임금인 수로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구지봉에 모여서 흙을 파서 모으고 춤을 추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밑줄 긋자. 흙을 파서 모으고에다가 밑줄 끄시고 노동요. 임금인 수로왕을 맞이하기 위해다가 밑줄 끄시고 영신군가라고 좀 적어줘. 그래서 의식을 치르면서 부른 노래라는 점에서 의식요라는 것도 덩달아 기억하자. 의식요요? 의식을 치르면서 부른 의식요입니다. 의식요. 자, 그러면 이 작품은 삼국사기라고 선생님이 장난질 좀 칠 수 있겠지. 삼국사기가 아니라 뭐라고 기억해야 된다? 삼국유사에다가 별표. 가락국 건국신화 속에 삽입되어서 전하는 고대가요입니다. 가락국의 군중이 임금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까 나왔지? 영신군가 불렀던 주술적인 노래로 여기 나와 있구나. 영신군가에다가 밑줄 임금을 맞이하는 노래야. 구지봉 연신가라고도 부릅니다. 본래는 우리말로 불렀으리라. 우리말로 불렀으리라 밑에다 구전이라고 적어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지금의 모습은 어때? 라고 하면 네 글자의 한자어의 한혁시가야. 한혁시가에다가 별표 3개. 한글로 기록되어서 전해진다라고 하면 땡이야. 한자로 기록이 되어서 그걸 번역해서 우리가 보고 있어. 지금 본문 봐봐. 구하 수기현야라는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 거 눈에 보이십니까? 번작이 낑냐? 꼭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한자로 기록을 해서 우리가 그 한자를 지금 번역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삼국유사 기록되어 있는 거는 뭐로 기록되어 있다? 한자로 기록되어 있다. 그걸 우리가 번역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말로 불렀으리라. 우리말로 불렀으리라 구전이 되다가 일정한 시기에 뭐로? 한글이 아닌 한자로 기록이 되어서 지금 우리는 그걸 번역해서 보고 있는 사구체의 한혁시가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흙을 두드리며에다가 밑줄 끄시고 아까 노동요라고 했지. 노래를 불렀다는 점에서 집단적, 제의적인 의식요의 노동요로 분류될 수가 있다. 땅을 파는 연극적 행위와 춤, 노래가 함께 이루어지는 장면을 통해서 물결 표시 갈게. 원시 종합 예술에다가 물결 표시. 특히 위협을 통해 목적을 이루려는 위협에다가 밑줄 구워 먹겠어 라고 위협을 하는 것은 꼭 반드시 목적을 이루고 싶다라는 주술문학의 성격이야. 주술문학의 성격에다가 밑줄. 이러한 성격이 어디에도 계승이 되더라? 해가랑 처용가 등으로 면면이 이어져서 우리 시가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2번에다 크게 별표 하나 쳐주시고 그 다음 장 넘어갈게요.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은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네. 자, 공무도화가로 갈게요.
고조선을 시대로 기억해놔야 돼. 자, 그러면 구지가는 어느 시대라고? 가야 건국이야. 가야 건국. 그리고 공무도화가는 뭐다? 고조선. 시대까지 기억해야 돼. 백수강부의 아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더라?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체념해버리는 백수강부라는 거에서 흰머리에 미친 남자의 아내가 남편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고 그 죽음에 대해서 체념을 하고 따라 죽습니다. 그래서 공무도화라고 발음을 하는 거에서 님이여 한역 시간에 입에서 구전이 되다가 한자로 기록이 된 걸 지금 우리가 번역해서 보내. 한역 시간에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했을 때 물의 첫 번째 의미는 뭐다? 사랑이야. 임은 기어코 물을 건너시네에서의 두 번째 구에서의 물은 어떤 의미지? 이별이야. 물에 빠져서 돌아가시니 3구에서의 물의 의미는 뭐로? 죽음이야. 가시님을 어이할꼬 라고 하면 뭐 어쩌겠어 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체념이야. 괜찮니? 남편을 잃은 백수강부의 아내가 남편의 죽음의 상황을 목격을 하고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님을 잃고 슬퍼하면서 체념을 하죠. 님을 잃은 슬픔이 이별의 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조선의 노래로 개인 정서를 노래한 것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거야. 아까 집단에서는 가장 오래된 게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 구지가. 개인 정서를 노래한 거에서 가장 오래된 거는 공무도화가야. 배경설화 읽어볼게. 고조선의 백사공 강리자고가 새벽에 일어나서 배를 손질하고 있었는데 머리가 하얗게 센 미친 사람 백수강부가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술병을 들고 물을 건너고 있었어. 뒤쫓던 그의 아내가 소리치면서 막아갔지만 니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했지만 결국 그는 물에 빠져 죽었어. 이에 그의 아내가 공후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악기를 뜯으면서 슬프게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님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없고 라고 노래를 부르고 자신도 물에 빠져 죽었대. 강리자고가 이 노래를 아내 여우기에게 알려주자 여우기도 공후를 타면서 그 노래를 불러서 세상에 전해진 겁니다. 중국 문헌에 전하던 고조선의 노래를 조선시대의 해동역사라는 책에 다시 한시로 옮겨 놓은 거야. 한시로 옮겨에다가 밑줄 그래서 뭐라고 불러야 돼? 한역시가야. 정읍사 빼고 전부 다 한역시가라고 생각해야 돼. 악곡명에 따라서 공후인이라고 일컬어진다는 거 이런 거 선지 나오는 거야. 공후인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우리 문학사상 가장 이른 시기의 시편이라는 거에서 가장 오래된 개인서정시. 사랑하는 님을 여인 시적하자의 애절한 정서에 이별의 정한이 느껴지네요. 문제 1번, 2번, 문제 특히 2번에다가 별표 치시고 문제 무조건 나올 겁니다. 황조가로 넘어갑시다. 공우인이라고도 불러도 됩니다. 공무도화가도 되고요. 자, 그럼 시대는 고조선에서 이제 황조가는 무슨 시대? 고구려. 고구려의 시조가 누구지? 고구려를 건립한 왕의 이름이 누구다? 주몽이지. 주몽의 아들이 유리왕입니다. 그래서 유리왕이 사랑하는 아내와 이별을 하고 지은 노래네요. 편편 펄펄 나는 저 깨꼬리야 암수서로 정답구나. 깨꼬리를 바라봤기 때문에 선경 외로워라 라는 화자의 정서 직접 제시.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 거라는 한탄의 탄식으로 후정. 성경 후정의 방식으로 역시 사구체의 한시인데 한역시가구나. 화자는 누구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유리왕. 암수가 서로 정다운 깨꼬리를 바라보면서 부러워. 깨꼬리가 풀었으니까 화자의 고독감이 더욱더 부각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함께 돌아갈 수가 없는 솔로의 상황을 한탄을 합니다. 사랑하는 님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 유리왕이라는 작가가 구체적으로 알려진 노래이고요. 집단가요의 구지가의 성격에서 이제 이렇게 개인서정시가 많이 창작이 됐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야. 사랑이라는 것을 주제로 한 최초의 개인적 서정시. 맞아. 사랑하는 감정을 노래했다. 유리왕이 화희와 치희라는 두 여인을 계비로 맞아들였는데 어느 날 왕이 사냥을 나가 있는 도간에 이들이 크게 싸워서 치희가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잖아. 유리왕이 치희를 찾아 나섰지만 화가 난 치희는 돌아오질 않았어. 슬픔에 빠진 왕은 돌아오는 길에 깨꼬리를 보고 이 노래를 지은 거야. 문제 2번 정말 중요합니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죠. 화자의 감정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객관적인 대상을 동원을 해서 화자의 심리를 표출할 때 사용되는 소재는 객상. 이걸 우리는 대조될 수도 있고 감정이입이 된 소재도 될 수도 있죠. 깨꼬리를 떠올리시고 혹시 송미인곡에서 객관적 상관물 2개 등장했는데 기억나는 거 있어요? 객관적 상관물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메어있는 곳에서의 빈배. 그리고 님은 어디 가시고 반벽청등 2가지가 객관적 상관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3페이지로 계속 킵고 할게요. 정읍사에서는 사구로 이루어지는 시의 형태가 사구체로 이루어져 있다. 4줄로 이루어져 있는 거. 4글자의 한자에다가 4줄 사구.
사언사구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언사구의 사언의 언자는 글자 수를 얘기하거든요. 네 글자의 한자에 네 줄짜리라서 사언사구의 한역시가라고 하면 부지가, 공무도화가, 황조가의 공통점입니다. 사언사구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정읍사는 근데 뭐라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한글로 기록되어서 전해집니다. 정읍사에서의 타이틀은 딱 2개. 한글로 기록, 백제 유일한 노래. 적고 가겠습니다. 제목 위에다가 정읍사 위에 다시 한 번 더 적고 가시죠. 백제 유일한 노래, 한글로 기록. 그러니 한자로 기록이 된 적이 없다. 한글로 기록. 그리고 어떤 갈래의 원형의 모습을 보여줬지? 어떤 갈래의 아부지야? 향가라는 갈래가, 시조라는 갈래가, 쌤이 말을 잘못 뱉었네. 시조랑 정읍사의 공통점이, 시조랑 그 다음에 정읍사의 형식적인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봐봐요. 그 시조라는 형식이 누구한테 계승을 받았는지 혹시 기억나? 시조의 형식이 어떤 갈래로부터 계승을 받았는지? 향가로부터 계승을 받았지. 그런데 정읍사 역시 시조의 원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 어기와 어강돌이 아으다롱들이라는 후렴구를 빼고 나면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의 6구의 형식을 보입니다. 일단 본문 내용부터 한번 가보시죠. 달하라고 했을 때 하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이때는 달아달아라고 반말로 부르면 안 돼. 이때의 하는 높임의 혹격조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어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찬성하시나요? 그래서 달림이 시어라고 달을 호명을 하네요. 돈호법이라고 하지. 높이라고 했을 때 곰에다가 자그마하게 별표 강조 전미사였던 거 기억나? 강조의 전미사로 높이가 아니라 높이 2번 말해줘야 돼. 도다샤라고 하면 달림이 돋으셔서,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다롱들이를 쏙 빼고 나면 이게 초장이 되는가? 멀리 비치오시라. 머리를 비춰주시라가 아니라 멀리 비치오시라라는 걸로 여기까지가 1. 초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제 여려신고요라고 하면 시장에 가 계십니까? 누가?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이야. 남편아 시장에 가 계십니까? 또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다롱들이 싹 빼시고 진대를 디딜까 두렵습니다. 남편이 디딜까 두려운 진대는 플러스이고 마이너스이고, 남편이 어떤 기생의 치마폭에서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뻑치기의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남편에게 닥칠 모든 위험의 요소를 질척한 곳이라고 해서 진대라고 표현을 했어. 상징적인 소재로. 디디올세라라고 했을 때 리을세라는 뭐뭐 할까 두렵습니다 였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출제 포인트로 짚고 가야 되는 것이, 달은 광명의 존재야. 온 세상을 비춰주는 달, 광명. 진대는 또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질척한 어둠의 장소. 그래서 달과 진대는 대비적 시어라는 거를 명심을 해야 돼. 그래서 진대를 디디올시라 해서 뭐뭐 할까 두렵습니다까지, 여기까지가 중장이 되는 거야. 2번째 구. 어느이다 놓고시라. 또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이야. 어느 곳에다가 짐을 놓으세요. 내가 가는 데가 저물어질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를 어떻게 해석했어도 됐다? 우리 남편의 기갓길 혹은 화자가 마중 나가는 길 혹은 우리 부부의 인생길, 3가지로 해석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어. 기억나십니까? 예. 그러면 화자는 남편이 시장에 나갔기 때문에 돌아오질 않는 출장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에게 행상 나간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빌고 있어. 남편의 무사 기간을 바라고 있는 거야. 남편의 안전을 바라는 여인의 마음으로 후렴구는 뜻이 있다 없다? 없어. 이걸 빼고 나면 초장, 중장, 종장의 시조의 원형의 형식, 시조 형식의 기원이 된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의 첫 번째 한글로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 한글로 기록된 것 중에선 제일 나이가 많겠지. 그리고 백제 유일한 노래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의 형식으로 시조 형식의 기원이 되더라. 향가로부터 형식을 갖고 왔다라는 거, 그리고 정읍사의 형식도 영향을 미쳤구나라는 거, 2가지를 기억해 주시고요. 밑줄 끊고 가겠습니다. 얘가 향가로 본 거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시대로 본다면 정읍사가 먼저야, 향가가 먼저야? 정읍사가 먼저지. 그러면 정읍사랑 향가의 공통점이 뭐다? 시조한테 형식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야. 정읍사도 시조한테 형식에 기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향가 역시 시조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2개 다. 한글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구전이 되었다. 맞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겠죠. 원주민들의 시조고 우리가 시조에서 영향을 받았다. 뭐라고? 그 옆에서 되는 시 3개 있잖아요. 저희들이 썼다 시조고, 저 시조들이 있어요. 시조라니요. 지금 하고 있는 건 고대가요고요.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시조는 누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500년 도읍지가 시조죠. 네, 초장, 중장, 중장, 3장, 6구, 45자 내외, 그게 시조죠. 그죠? 갑니다. 이 작품은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 노래다. 밑줄 끄자.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 노래에다가 밑줄
고려사 악지의 배경설화가 전해지고요. 배경설화에다가 밑줄 악학개범의 가사 전해집니다. 악학개범의 가사에다가 밑줄 악학개범의 고려가요가 함께 실려있고 고려가요인 특징 후렴구도 같이 있더라. 이 작품을 고려가요로 봐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니야. 이건 백제 유일한 노래이기 때문에 백제 노래가 후대에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다가 한글로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해줘. 배경의 이야기 좀 읽어볼까? 화자가 행상을 나가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남편이 무사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소망을 달한테 의탁해서 기원을 하고 있는 거야. 달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여기서 달을 높이 돋아서 먼 곳까지 비출 수 있는 뭐의 상징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까? 광명의 상징에다가 동그라미. 그럼 어둠의 상징은 뭐예요? 진대. 진대로부터 우리 남편을 지키고 싶은 천지신명이다. 달은 여기에서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천지신명에다가 밑줄.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천지신명. 멀리 떨어져 있는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감을 좁혀주는 매개물이야. 나도 이 달을 보고 달도 남편이 이 달을 보고 있겠지. 그지? 매개물이야. 또한 님이 무사히 돌아오도록 지켜줌으로써 결국 화자와 님과의 사랑을 유지해주고 화자의 인생을 밝혀주는 존재다. 밑줄이자. 화자의 인생을 밝혀주는 존재에다가 밑줄. 문제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이 왜 이건지 모르겠는 문제는 쌤이랑 같이 1대1로 의논하도록 할게요. 4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고 5페이지에 만화로 보자. 우리도 만화로 보면서 작품을 좀 더 이해해보자. 자, 정읍사의 만화. 백제 정읍의 부부가 살고 있었어. 남편이 행상인, 저작거리에 나가는 행상인이었어. 어느 날 남편이 행상을 떠나도 오랫도록 돌아오지를 않아서 걱정이 된 아내가 산에 올라가서 누구에게 기원을 했다? 달에게 기원에다가 밑줄. 달리비시어 높이 높이 돋으셔서 멀리 멀리 비춰주세요.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저젤 여러신고요. 시장에 가 계십니까? 진드를 디딜까 두렵습니다. 어느 곳에다가 짐을 놓으세요. 내가 가는 데가 저물어질까봐 두렵습니다. 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되었다는 설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괜찮습니까? 네. 자, 원문을 현대어 뜻풀이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좀 슬픈 느낌인데 왜 계속 춤추고? 이거는 약간 흥을 돋구기 위한 노래의 마음이고 시 내용의 전체에서는 그러면 약간 대중가요에서 댄스곡도 충분히 가사는 슬플 수는 있잖아. 해피 눈이 부신 날에 이별해봤니? 막 이런 노래에서. 네.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세요. 멀리 멀리 비춰주세요. 시장에 가 계십니까? 진 곳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어느 곳에다가 놓으세요? 내 님이 가는 곳, 우리 집으로 귀가하는 길 혹은 내가 남편을 마중 나가는 길, 우리 부부의 인생길이 저물어질까봐 두렵습니다.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다롱들이는 의미 없는 후렴구. 이별의 정한, 이별의 노래라고 기억해주세요. 6페이지 계속했고 쭉쭉 밀고 갈게요. 너무 앞부분에 많이 쉬고 시작해서 한 20분 넘어서 우리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나가야 됩니다. 네. 향가인데요. 개념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 어순에 맞춰서 국어 어순에 맞게 표기하는 문자 수단을 뭐라고 부르죠? 향찰이라고 부릅니다. 그 향찰로 기록된 노래가 뭐라고요? 향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향찰은 한자랑 다르다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돼. 향가가 본문이 한자로 기록되었는데 라고 하면 무식한 소리예요. 그건 한자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셔야 됩니까? 향찰이라고 얘기하셔야 되고요. 이거 숫자도 좀 외워주세요. 신라 때부터 쓰이기 시작해서 고려 초까지 향유가 되었는데 한마디로 신라의 노래라는 거지. 향가는 신라의 노래야. 이거 숫자 외우자. 3064 14수, 균여전의 11수. 규자에 10일이 있으니까 균여전의 11수 외울 수 있겠지. 3064에 4니까 14수라고 외우지 않았지? 이게 뭐예요? 사수? 14작품이 전해지고 균여전에는 11작품이 전해진다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향가의 형식은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사구체 향가는 사행, 가장 초기 향가의 형태고요. 민요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동요의 성격도 강하고요. 거기에 19체로 가는 데 있어서 과도기적인 형식이 그냥 8구체예요. 19체로 가는 과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도기에다가 밑줄 끄시고 드디어 완성됐다 형식이 뭐로? 19체로. 19체라는 형식이 가장 완성된 형식이고요. 어떻게 나눌 수 있지? 기서결의 3단 구성으로 나눌 거야. 대체적으로 4 더하기 4 더하기 2로 나누는 거야. 4 플러스 4 플러스 2로 마지막 두 번째 줄을 뭐라고 불러야 되지? 낙구라고 부를 거야. 마지막 두 번째 줄이 낙구인데 그 낙구의 첫머리는 뭐로 시작해야 된다? 감탄사로 시작해야 돼.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라의 노래다 보니까 임금과 신하가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도리라든지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노래, 제막내가도 그렇지 사랑하는 감정의 연모나
승려들이 많이 창작을 했기 때문에 불교 사상 그리고 주술성을 띠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주로 누가 창작을 했습니까? 라고 하면 향찰이라는 문자 수단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귀족계층이었겠지. 평민은 아니었어. 그래서 스님이라든지 화랑이라든지 여성 등 다양한 작가층이 나타나는데 현재까지 전해지는 작품에서는 승려가 가장 많습니다. 의에다가 별표 셋 그대로 기억해 주시죠. 향찰로 표기를 했으니까 주체적인 우리 문자 수단을 외래문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외래문화인 한자를 우리말의 현실에 맞게끔 우리 어순에 맞게끔 주체적으로 수용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니? 주체적으로 외래문화 수용해라가 밑줄. 신라 사람들 똑똑했지. 한자를 빌려서 우리의 정서를 우리말 어순으로 표기했다. 우리말 어순에다가 밑줄. 수용을 하되 창조적으로 수용했다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향가의 대표 작품으로 19체 향가 제망매가 준비. 화자가 그럼 정합사는 그냥 향가 고대가요라고 얘기하죠. 고대가요 밑에 아까 작품 이름 4개 적었잖아요. 구지가, 공무도화가, 황조가, 정읍사. 얘네들은 뭐라 부르고? 고대가요. 그 이후의 갈래는 향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준비로 제망매가는 제사를 지낸다 죽은 누이에 대한 노래. 화자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극복했죠? 답을 내려주세요. 화자가 사랑하는 누이를 잃은 슬픔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종교적 승화라고 바로 튀어나오시면 됩니다. 미탈찰에 만나서 도 닦아 기다리겠다. 미탈찰에서 누이를 만날 나는 도 닦아 기다리겠다라는 종교적 승화를 보입니다. 가족을 잃은 경험, 그때의 심정, 그 심정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 작품은 신라의 승려인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그리워하는 19체 향가입니다. 삶과 죽음의 상황을 뛰어난 비유를 사용하고 표현하고 있고 제목의 의미는 죽은 누이에 대한 제사에 부르는 노래, 의식류의 성격이네요. 이 작품을 읽고 화자가 가족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극복했다? 종교적 승화로 말이야. 자, 이 원문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향찰로 표기됐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현대에 번역한 거 한번 읽어볼까?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린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승에 삶과 죽음의 길이 있지만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라는 말은 누가 한 말이야? 누이가 나는 간다는 말도 못 따위로 어찌 가버립니까? 라는 여기까지가 누이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누나의 죽음을 자연사에다가 빗대어 표현하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은 무엇을 의미했지? 요절. 누이가 일찍 죽었다. 이에 저의 떨어질 잎처럼 떨어질 잎에다가 밑줄 역시 누구를 빗대어 표현하는 누이. 한 가지에다가 밑줄 같은 부모한테서 태어났는데 가는 것도 모르는구나. 여기까지가 서. 낙구 부분의 감탄사로 시작했지. 미탈찰에서 누이를 만날 나는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7페이지 계속 가서 화자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이 작품은 신라의 승려인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명복을 빌기 위해서 지은 작품이야. 월명사가 제사를 올리면서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자 호련히 바람이 불어서 누이의 저승길로 노잣돈으로 바친 종이돈이 서쪽으로 사라졌어. 서쪽은 저승의 세계거든. 옛날 사람들은 여행길에 오르려면 돈이 필요한 것처럼 죽은 영혼도 극락으로 가기 위해서는 노잣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제사를 올릴 때 돈을 바치는데 그 돈이 바람에 날려서 서쪽 하늘로 사라졌다라는 말은 누이가 가져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극락왕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노래는 총 10줄로 이루어진 19체 향가야. 화자는 누이가 간다는 말도 못하고 떠났다라는 것에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슬퍼해. 그리고 나뭇잎에 떨어진 누이의 죽음에 허망함을 느끼지. 극락세계에 누이가 갔기 때문에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겠다며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만화로 보는 제망매가 가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길은 눈앞에 있구나. 여기에 있음에 라고 했을 때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해야 돼? 이승. 하자의 눈앞에 이승에 있음에 나는 간다 라고 하면 누이가 하는 말이죠. 나는 간다에다 밑줄 여기에서의 나에다가 동그라미 뭐라고 적어놓자? 누이가 나는 간다는 말도 못 따위로 어찌 갑니까? 여기에서의 나는 누이야.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다가 밑줄 끄시고 누이가 그만큼 시스터가 일찍 떨어졌다라는 거야. 여기저기 떨어질 잎처럼 떨어질 잎에다가 밑줄 죽은 누이. 하단가지에다가 밑줄 끄시고 같은 부모한테서 태어났는데 가는 것도 모르는구나. 극락세계에서 미탈찰에서 누이를 만날 나는 이제부터 돌을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이 노래를 부르자 바람이 불어 제사상의 지전이 서쪽으로 날아갔다. 8페이지 계속 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야기 이미 다 끝났어요. 생사의 길,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에 있음에에서 여기에다가 별표, 여기가 어딘지 시험에 나온다. 저승이 아니라 어디다? 이승. 머뭇거리고에다가 밑줄 끄시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는 거야. 나는 간다에서에다가 죽은 누이, 못 다 이루어 가신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마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서는 누이의 요절을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애사에 떨어질 잎은 누이가 죽었다. 누이의 이른 죽음을 잎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했다. 뭐뭐처럼이니까 직유법이지. 시각적이지. 한 가지는 동기지간이나 같은 부모한테서 태어났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직유랑 은유 구분할 수 있겠어? 떨어질 잎처럼에서는 직유법을 기억하시고 한 가지에서는 은유적 표현이라는 걸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안타까움과 인생무상, 아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낙구 부분의 감탄사, 미탈차라, 극락세계에서 누이를 만날 나인 거야. 이때의 나는 누가 돼야 된다고? 화자.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재회를 할 거라는 믿음으로 슬픔을 극복하겠다. 이별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극복합니다. 9번째 줄을 우리는 뭐라 불러야 된다고요? 낙구요. 누이와 미탈찰에서 만날 것이라는 부분을 통해 누이가 극락세계로 갔다고 믿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곳에서 만나기 위해서 돌을 닦으며 기다린다고 한 부분에서 화자가 종교적 믿음으로 다음 세상에서 누이와 재회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9번째 낙구 부분에 혈육의 죽음으로 인한 안타까움을 불교의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종교적으로 승화시켰다라는 거야. 이걸 무슨 사상? 윤회사상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자, 낙구는 어디 줄이라고? 9번째 줄이라고 생각하면 돼. 낙구가 해주는 역할이 뭐다? 시상의 제기, 시상의 심한, 시상의 전이, 서정적 완결에다가 밑줄 쭉. 시의 흐름이 생기고 전개가 되고 심화가 되다가 완결이 되는 게 일반적인 구조야. 완결되는 부분을 뭐라고 부르자? 낙구. 흔히 낙구는 향가에서 9번째 줄입니다. 낙구의 첫머리는 뭐로 시작해서 감탄사로 시작을 함으로써 시상을 집약하고 전환하는 효과를 지니더라. 서정성에 대해서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면서 지은 19채 향가로 위망래 영재가라는 다른 이름도 하나 체크해 놓으실래요? 위망래 영재가.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월명사가 제사를 올리면서 이 노래를 불렀더니 갑자기 해오리 바람이 일어나서 지전이 서쪽으로 날아갔대. 배경설화에는 이러한 주술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 노래의 근본적인 지향은 혈육의 죽음으로 인한 정서의 표출이기 때문에 순수서정시인 거야. 순수서정시에다가 밑줄. 이 작품은 단순히 죽음을 감상적으로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과 죽음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고 뛰어난 비유로 그려내고 있으며 향가 가운데 특히 뛰어난 문학성과 고도의 상징성, 밑줄 그자. 뛰어난 문학성, 고도의 상징성에다가 밑줄. 향가 중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박수받는 작품이 뭐다? 제망매가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망매가 깊이 읽기 5페이지 계속 이어갈게요. 쪽수는 9, 프린트로는 5번째. 제망매가의 문학성으로 가시죠. 제망매가는 형식적으로 가장 완성된 형태야. 정제탄수함을 생각하면 되겠지. 가장 깔끔한 19채 향가야. 내용면에서 뛰어난 표현 기교, 서정성으로 향가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어. 또한 죽음에 대한 사고와 그것을 극복하려는 삶의 자세 등으로 주제의식, 다른 향가와는 차이가 있지. 이 작품에서는 누이가 어떻게 죽었어? 이른 죽음이야. 이른 바람에 떨어지는 잎에다가 직유적으로 표현을 했지. 한 가지는 같은 부모를 은유적으로 표현했지. 가는 것도 모르온저라는 표현에서 부모에게서 태어나 함께 자란 누이의 죽음을 통해 느끼는 인생무상인 거야. 우리가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누나가 간 곳을 모르는구나. 누이가 간 곳을 모르는구나. 또한 죽음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종교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삶의 자세를 보이더라. 불교 사상도 갑니다. 작가인 월명사의 신분이 승려였던 까닭에 제망매가는 불교적인 사상에 바탕을 깔고 있다. 누이의 죽음을 마주한 월명사는 누이를 위한 제사를 올리면서 누이의 극락왕생을 기원을 합니다. 극락왕생이 뭐죠? 살아서 덕을 쌓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바르게 산 사람들이 죽어서는 불교의 이상세계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해. 배경설화에 따르면 월명사는 자신의 누이가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올렸고 그 지전이 서쪽으로 날아가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했대. 이처럼 월명사의 불교적 사상과 체험이 제망매가의 사상적 바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슬픔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라고 하면 불교에는요. 이 말 하나 기억해 놓자.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는 말 들어봤어?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고요. 간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떠나면 반드시 돌아온다. 이거 시험에 나오겠지. 회자정리 거자필반에다가 별표 3개 시험에 100% 나옵니다. 만남과 헤어짐이 돌고 돈다라고 해서 무슨 사상? 윤회사상이라고 하는 거야. 돌회자 사용해서. 월명사는 누이를 위한 제사를 올리면서 서쪽 하늘로 날아가 사라진 종잇돈 지전을 보며 누이의 극락왕생을 확신하였습니다. 이 생에서의 슬픈 이별을 극락정토에서 기쁜 만남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지 극락정토에 가게 된 누이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월명사 자신의 극락왕생이었을 거야. 이를 위해서 월명사는
도를 닦는 종교적 수행을 통해서 극락 정토에서의 재회를 기다리며 현실의 슬픔을 극복할 힘을 얻고자 하였다. 오케이. 제방매가 간단하게 정리하게 갑니다. 추모, 애상, 종교.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재회에 대한 소망,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재회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요. 빼어난 문학적 비유랑 상징을 활용해서 작품의 서정성을 높인다. 19체 향가의 정제, 이 말 기억해야 돼. 19체 향가는 어떻다고? 형식이 너무 깔끔하게 완성되어 있어. 고도의 성정성까지. 시어의 의미, 삶과 죽음의 길이 예 있음에 라고 했을 때 얘는 여기 이승. 미탈찰에서 만날 날 극락세계를 통해 공간의 대비가 드러났습니까? 이승과 극락세계? 예. 이른 바람은 누이의 요절을, 떨어질 잎은 누이의 죽음을, 한 가지는 동기지간임을. 10페이지의 문제들 꼭 풀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 언제까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꼭 반드시 풀어야 되는 게 이지수쌤이 임영미쌤도 이거 작년에도 똑같은 시험 범위로 수업을 하셨기 때문에 중앙고 기출 있죠? 그거랑 이지수쌤이 내셨던 문제들 플러스 그 선주고등학교에서 작문 문제 푸셨던 거 플러스 마지막으로 잘 점검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쌤이 꼭 자습서, 평가 문제집, 자료를 잘 푼 사람들한테 좀 전달식을 하고 싶다. 잘 했다라는 걸 검사를 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다 되면 일단 단톡에 모든 문제들이 완성이 됐다. 기출이라고 표현할게. 알았지? 중앙고 기출문제 자료가 완성됐습니다. 받을 사람은 연락주세요 라고 단톡에 올리겠습니다. 알았죠? 지금 한 80% 완성됐거든요. 그래서 중앙고 1학년 것만 집어넣기만 하면 이제 완성되니까 선주고 거 넣고 중앙고 1학년 기출 넣으면 다 돼서 거의 다 완성이 됐으니 꼭 반드시 기출문제 잘 풀어서 시험이 29일이 시험 전날이죠. 네. 화요일이 국어를 치고 월요일날 학교 마치고 쌤한테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요일날 만나지 말고 토요일날 되게 다음 주에는 금토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오케이? 네. 그래서 빨리 문제를 열심히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딱 봐놨다. 딱 30분 바짝 해야 된다. 집중 이제 해야 돼. 가사가 뭐야? 그럼 지금까지 한 갈래가 어떻게 되지? 고대가요. 그리고 향가. 그리고 가사. 시조는 500년 도읍지가 시험 범위야. 그럼 가사가 뭐야? 이지수쌤은 선중에서 내신 문제가 장문 문제를 풀어봐야 되지 않나? 이번 파트의 장문 문제. 가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옆에다가 뭐라고 적지? 시조의 장형화라고 좀 적어줘. 가사가 뭐야? 옆에다가는 시조의 장형화. 시조가 길이가 길어졌다라고 해서 시조의 장형화라고 적어주시고 사음보 연속체라고도 적어주세요. 사음보 연속체. 그게 500 그건 없어요. 500년 도읍지는 안 넣으셨더라. 희한하게. 왜 그러시지? 나중에 넣으시려나? 조선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개인의 서정을 표현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해졌어. 가사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시조보다는 좀 더 길게 적고 싶은 거야. 그러한 욕구를 반영시켜서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사음보 연속체의 갈래입니다. 특징은 시조의 음수율과 완전 똑같아. 3, 4조나 4, 4조 연속체, 사음보 연속체입니다. 사음보 연속체. 대부분 본문 내용이 서사분사 결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시조의 종장의 부분에 3,5,4,3으로 끝나면 무슨 가사라고 불러야 됐지? 맨 마지막이 시조 종장의 음수율 3,5,4,3으로 끝나면 이 가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정격가사라고 부르기로 했어. 송미인곡은 정격가사였어. 향가의 기서결의 형식, 시조의 초장, 중장, 종장, 가사의 서사분사 결사. 그래서 결 부분에 해당하는 낙구가 시조에서는 종장이었고 가사도 낙구라고 불러. 맨 마지막 행의 낙구가 3,5,4,3으로 끝나면 정격가사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형식은 운문, 밑에다가는 사음보 연속체라고 한 번만 더 적어줘. 내용상의 특징으로 봤을 때 형식은 운문이지만 이라고 하면 운문이지만 밑에다가 다시 한 번만 적고 가자. 사음보 연속체이지만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면 좀 산문의 수필 같고 일기 같은 느낌인 거야. 조선 초기에는 어떤 형식을 많이 다뤘어? 라고 하면 안빈낙도, 임금에 대한 충성, 영군지정을 주로 다뤘지만 후기로 가면서 작자층이 평민으로 확대가 되어서 실생활과 관련한 사실적인 내용을 다룬 작품이 많아졌다. 가사문학의 대가 정철, 그는 누구인가? 조선 선조 때의 문신으로 호는 송강정철입니다. 가사문학의 대가로 윤선도랑 더불어서 우리 고전시가 문학을 대표하는 문인이고 국문학사상 중요한 가사작품과 시조작품을 남겼지. 25세 때 성산별곡이라는 가사를 지었고 이후에 과거의 장원급제에서 벼슬길에 나아가 요직을 두루 거쳤고 당쟁이 심해지자 벼슬을 버리고 담양군의 찬평으로 내려가서 은거를 하다가 45세 때 강원도 관찰사가 되었습니다. 강원도 관찰사 시절에 지은 작품이 뭐다? 관동별곡인 거야.
그러나 동인의 탄핵을 받아서 49세 때 고향인 창평으로 돌아가서 4년간 은거생활을 하였는데 이때 유배지에서 뭐뭐를 지은 거야? 사민곡과 송민곡을 지은 거야. 오케이? 송민곡은 사민곡의 속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민곡 알고 가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읽어볼게요. 사민곡은 정철이 50세 무렵 조정에서 물러나서 전라도 창평에 응가할 때 지은 가사이다. 자신을 인과 이별하고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선녀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했어. 그래서 게이 노래다라고 막 쌤이 놀렸지. 그리움을 호소력 있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면서 사민곡은 사계절의 변화야. 사계절의 변화에다가 밑줄. 사민곡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가 됩니다. 자신의 변함없는 충정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더라. 고려가요 정다정에 나타난 충신연주지사의 전통과 우리 문학의 한해 전설을 계승을 한 작품으로 평가가 되어서 사민곡의 속편이 뭐라고? 송민곡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넘어가셔서 쌤이 막 엄청 속사포로 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필기는 뒤에 부분에 다 나오니까. 감녀가 얘기하네요. 저기 가는 저각시 어디서 본 듯한데 여기에서 이 저각시는 누구야? 을력. 천상의 비곡경 어찌해서 이별을 하고 천상의 비곡경에 있어야 할 사람이 해가 다 저물어가는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고? 라고 감녀가 불러 세웠어. 와 감탄사 터뜨리면서 누가 얘기한다? 을려가 너구나. 이내 얘기 좀 들어봐봐. 내 얼굴이라고 했을 때 얼굴을 낯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내 모습과 형체, 이 거동이 님한테 사랑을 받을만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라고 여겨주셔서 나도 님을 믿어 군뜻이 전혀 없는 결백의 마음으로 아양과 곁으로 어지럽게 굴었는데 반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지신고 누워서 생각하고 니라앉아 헤아려 보니 내 몸에 지은 죄가 매같이 산같이 쌓여시니 하늘을 원망하겠습니까? 사람을 허물하겠습니까? 서러워 풀어 헤쳐서 헤아려 보니 조물의 탓이로다. 조물의 탓이로다를 통해서 우리는 운명론적 가치관을 짚었어. 해설로 갈게. 이렇게 길어. 이 작품에 두 명의 화자가 등장해. 한바닥인데. 먼저 등장해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다? 감녀. 감녀가 을려를 불러 세워. 그래서 감녀가 해가 다 저물어가는 저녁에 돌아다니는 을려를 발견해서 감녀는 을려가 천상의 옥황상제랑 함께 지내는 여인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을려에게 왜 그곳을 떠나서 누구를 보러 가냐고 말을 건넌 거지. 을려는 감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짐작했겠지만 을려가 바로 주인공이야. 을려는 님에게 사랑을 받을만 했는지 님이 자기를 아껴주셨다라고 해. 그래서 자기도 님을 믿고 스스럼 없이 대했는데 어느새 님이 자기를 반기다 낯빛이 달라져 버렸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잘못인 것 같아서 자책하고 운명을 한탄을 합니다. 이렇게 운명을 한탄하는 친구에게 감녀가 뭐라고 위로하지? 그런 생각 마오. 임쌤 진짜 친절하다 그치? 진하게 색칠해준 이 부분들이 세 부분인데 이게 누가? 감녀의 대사라고 생각해야 되네. 그런 생각 마오. 감녀 대사는 진하게 색칠해 주셨다 그지? 일려가 다시 말합니다. 맺힌 일이 있습니다. 님을 모셔서 내가 님의 일을 잘 알거니와 물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일까요? 허약한 체질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일까? 춘환고열을 어찌 지내시고 추일동천을 누가 모시고 계시고 죽조반의 조석의 식사. 여기에서의 매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다? 진지의 수라상. 식사를 옛날과 같이 세시난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옛날과 같이 잡수시는가? 기나긴 밤에 잠은 또 어찌 주무시는고?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고 싶어서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라고 사람이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네. 어디로 가자는 말이지?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으로 올라가자. 이때의 매는 또 뭐가 돼야 돼? 산이야. 매가 총 3번이 등장하는데 매같이 매로 올라가는 것과 그리고 조석에 매 할 때는 아침 저녁에 식사라는 걸 조심해야 돼. 산진지산. 오케이.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이지? 구름에다가 마이너스, 안개에다가 마이너스. 구름과 안개를 뭐라고 생각해야 돼?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정치적인 적들이야. 산천이 어두운데 1월을 어찌 바라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때 1월을 뭐라고 생각해야 돼? KING인 거야. 여기에서의 해와 달은 단순한 해와 달이 아니라 KING야. 지척을 모르는데 천리를 바라보겠어? 이런 거 서리적 표현이지. 차라리 물가로 가서 백기를 보려고 했더니 이번에 방해하는 존재는 뭐다? 바람에 마이너스, 물결에다가 마이너스. 어지럽게 되었구나.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려있는지. 빈배에다가 동그라미, 객관적 상관물.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애를 굽어보니까 님 계신 곳의 소식은 더욱 아득하구나. 모처음에 차가운 잠자리에 밤중에 돌아오니 반벽청등은 누굴 위해서 밝혔는지. 반벽청등에다가 동그라미, 역시 객관적 상관물. 오늘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헤매며 돌아다니니 적은 더 역진해서 힘이 다 빠져서 풋잠이 잠깐 들었는데 정성이 지극해서 꿈속에서 님을 만났는데 말이야. 간접적으로 소망이 실현이 되었네. 옷 같은 얼굴 잘생긴 얼굴이 반이나마 늙어버렸어. 마음에 머금고 있는 말씀을 실컷 하려고 하니 눈물이 바라바라 바라다니 말씀을 어찌하겠어. 정을 못다하여서 목이 메이고 있는데 이 순간
방정 맞은 닭이 꼬끼오 하고 우는 바람에 잠을 어찌 깨뒀던 고 해설로 갑니다. 감녀는 그러지 말라고 을려를 그런 생각 마오라고 위로를 하죠. 을려는 님을 잘 알기에 님을 걱정할 뿐이죠. 님이 덥거나 춥지는 않은지 누가 곁에서 챙기는지 아침 저녁에 식사였다는 점 잠은 제대로 주무시는지 을려는 내일은 님이 소식이 올까 하는 기대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그러다가 마음이 둘 곳이 없어서 직접 산을 올라갔어. 그랬더니 누가 방해하고 있다? 구름은 물론이고 안개까지 자욱해서 해와 달의 임금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바로 앞도 보지 못하는데 님이 계신 천리를 바라볼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이번에는 물가로 가서 혹시나 배가 다니는지 보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누가 방해를 하고 있다고? 바람과 물결이 일어서 빈배만 있는 거야.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바라보니 님의 소식이 얼마나 아득한지 을려가 상심에 빠지지. 밤중이 다 되어서 아무도 없는 냉기가 흐르는 집에 차가운 잠자리에 돌아왔어. 혹시나 님이 밤에 오시면 길을 찾기 쉽게 벽에 걸어두었던 등불만 외롭게 빛나고 있다. 객관적 상관물. 하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오늘 하루 종일 헤매며 다녔더니 그랬던 바람에 힘이 다한 을려가 잠깐 잠이 들었어. 풋잠이. 그런데 너무나 간절했던 마음에 꿈에 님이 나타났어. 정말 을려의 꿈에 님이 나타났지 뭐야. 님은 그 사이에 옷같은 곱고 아름다운 얼굴이 많이 늙어서 이별했던 세월의 흐름을 짐작하게 하네. 마음에 머금고 있던 말씀을 실컷 하려고 했는데 계속 눈물이 흘러서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목만 메어와. 그런데 갑자기 반정 맞은 닭의 울음소리가 꼬끼오 하고 들리는 바람에 잠이 깬 거야. 마지막 결사. 어와라고 하면 이때의 어와가 뭐다? 감탄사, 허사다, 말짱 꽝이라는 거야. 이님이 어디로 갔지? 잠결에 일어앉아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까 불쌍한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잖아. 차라리 죽어서 나궐이 되어서 하자가 되고 싶은 분신은 뭡니까? 나궐. 소극적인 사랑이야. 님 계신 창안에 번듯하게 비추리라 라고 하니 친구의 조언, 각시야. 각시님아, 달은커녕 구준비가 되세요. 더 적극적으로 네 사랑을 표현하세요. 해설 읽고 마무리 지을게. 모든 것이 허사였어. 을려는 잠결에 일어나 앉아서 혹시나 님이 진짜 오셨던 것은 아닌지 얼른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지만 가엾은 을려의 그림자만이 을려를 따라올 뿐이야. 을려는 차라리 죽어서 지는 달이라도 되어서 멀리서라도 님 계신 창안을 환하게 비추고 싶다라고 말을 하네. 한편 지금껏 을려의 서러운 사연을 듣고 있던 감녀가 그렇게 멀리서만 네 마음을 표현하지 말고 달 대신에 차라리 님에게 직접 가서 자신의 슬픔을 전할 수 있는 뭐가 되라? 구준비가 되라는 겁니다. 네, 만화로 어휘 툭툭툭툭 치르면서 갈게요. 만화라서. 그럼 뒤로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만화라 가지고 쌤이 속사포로 한번 해볼게. 저기 가는 저각시 본뜻도 한겨이고. 아니야, 이거는 그냥 너네가 해도 될 것 같다. 근데 이거 비워져 있어요. 그냥 현대어 뜻풀이 집어넣으면 넣으면 돼. 현대어 뜻풀이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9페이지 가시죠, 여러분. 9페이지. 난 10쪽이 없네. 쌤 10쪽만 빨리 복사해올게. 잠시만. 듣고 해도 되겠니? 9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감녀가 얘기합니다. 저기 가는 저각시. 이거 부분 되게 철저하게 나눠주셨지. 시험에 내겠다라는 의도야. 저기 가는 저각시 본뜻도 한겨이고 천상의 배곡경 어찌해서 이별하고 해나 저물어 가는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고. 여인 1이 질문을 합니다. 배곡경을 떠난 이유를. 그럼 지금의 현재는 어디에 있어? 인간 세상으로 떨어졌지. 아까 만약에 시어로 찾으라고 하면 모첨이야. 천상의 배곡경이랑 대비되는 공간은 어디다? 화자가 모첨의 차가운 잠자리에 돌아온다 해서 모첨이 화자에 거쳐, 천상의 배곡경은 예전의 거처가 되는 겁니다. 천상의 배곡경은 화자가 과거에 있던 장소. 어와 너구나 이내 사설 좀 들어봐봐. 내 얼굴이 이 거동이 님한테 사랑을 받을만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여기실세. 나도 님을 믿어서 군뜻이 전혀 없어. 이래야 교태로 어지러이 하뒀던디. 반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지셨는지 님의 태도가 변했다.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앉아 헤아려 보니까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있구나. 여기서의 산은 비유적 표현이죠.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허물하겠습니까? 서로 풀어헤쳐서 헤아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조물의 탓이로다. 여인이의 답변. 배곡경을 떠난 이후 임과 이별한 이유를 조물의 탓이라고 자책을 하고 있군요. 넘어가서 18페이지.
그런 생각하지마. 여인 일의 위로입니다. 맺힌 일이 있어서 그래. 님을 모셔서 님의 일을 내가 잘 알거니와 물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 있고 춘왕고열 어찌 지내시고 추일동천 니라셔 모르셨는고 죽저반의 조성네 라고 했을 때 진지에다가 밑줄 옛날과 같이 잡수시는가. 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야. 기나긴 밤에 잠은 또 어찌 주무시는지.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라고 사람이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자는 말이지.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으로 가자. 공간의 이동이야.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이지. 간신 산천은 어두운데 일어를 어찌 보니. 일어는 임금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서리법 차라리 물가로 가서 백기를 보려고 했더니 바람과 물결이 어지럽게 되었구나.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려있지. 화자의 처지와 같은 빈배가 뭐다. 객관적 상간물. 감정이입은 아니야. 객관적 상간물로 외로움의 정서 환기야. 광천에 혼자 서서 지는 애를 굽어보니까 님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다. 네, 가보다. 그 다음에 이어가보자. 본사 2로 모첨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모첨이랑 뭐랑 대비되는 공간이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어. 모첨이 초가집이라면 뭐랑 대비되는 공간이다. 천상의 백옥경이랑 모첨이랑 대비되는 공간이야. 천상의 백옥경에 있다가 이제는 모첨에 지내는 거야. 모첨에 찬 자리에 밤중에 돌아오니 밤벽 청등은 누굴 위해서 밝혔는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헤매면서 돌아다니니 적은 더 역진해서 풋잠이 잠깐 들었는데 정성이 지각해서 꿈속에서 님을 만났어. 옷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어버렸네. 마음에 머금고 있는 말씀을 실컷 사리려고 하니 눈물이 발아나니 말씀을 어찌하지. 정을 못 다하여 목이 메이니 방정맞은 닭의 울음소리 꽃기호 하는 바람에 잠을 어찌 깨뒀던고. 독수공방의 모첨의 차가운 잠자리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속에서 님을 제외했지만 바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잠에서 깨어났다. 뭐 때문에? 오전경 개성이 울어서. 날이 밝아진 거지. 아이고야 허사로다. 이님이 어디로 갔지. 잠결에 일어앉아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 불쌍한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다. 차라리 죽어서 나거리 되자. 님 계신 창 안에 번듯하게 비춰야지 라고 하니 친구가 말하고 각시님 다른커녕 굳은비나 되소셔. 마지막에 3643으로 끝났으니까 무슨 가사라고 불러야 된다고? 정격가사라고 부르면 됩니다. 정격가사. 오케이. 예, 정식적인 격식을 차린, 예, 정식의 격식을 차렸다. 정격가사. 예, 정식의 격식이라고 해서 정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정, 발을 정자에 격식할 때 격. 20페이지 바로 갈게요. 여인일이 물어봤지. 백옥경을 왜 떠났냐고. 그러니 여인이가 조물주의 탓이라고 자책하고 체념했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위로해주고 하소연이 터졌어. 그 본사의 하소연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게. 님을 모셔서 내가 님의 일에 대해서 잘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저녁에 식사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님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려서 산에 올라갔는데 실패. 백길 보러 갔는데 실패. 집에 모첨에 돌아와서 독수공방의 애달픔을 느끼며 꿈속에서 님을 만났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도 못했다. 그리고 여인이가 깨어나서 정가 제외로서 나 죽어서 나거리 될게 라고 하니까 친구가 뭐라고 권해주지? 구준비가 되라고. 오케이. 핵심 정리로 가겠습니다. 정격가사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죠. 충신연주지사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죠.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연군지정입니다. 순우리말 하나 밑줄 끄시죠. 대화 형식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세요. 임금의 총애를 받지 못하는 화자의 처지를 임과 이별한 여인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해서 그리워하고 애절한 마음을 충신연주지사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 구름, 안개, 바람, 물결이라는 상징적인 간신의 이미지랑 구준비랑 나궐이라는 소극과 적극의 사랑의 의미를 부여를 해서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옆에 네모박스. 가사는 맨 마지막이 정격이냐 병격이냐를 나누는 기준인데요. 맨 마지막이 시조 종장의 음수일 3543과 동일하게 끝나면 무슨 가사라고 부르고? 정격가사. 그거에서 벗어나면 병격가사가 돼. 송미인곡은 무슨 가사다? 정격가사다 라고 기억해 주시고 두 하자의 대화로 갑니다. 송미인곡은 감녀랑 을려라는 두 하자의 대화를 나누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감녀는 질문을 통해서 을려의 사연을 이끌어내고 을려를 위로해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보조적 역할에다가 밑줄. 을려는 감녀의 질문에 답하면서 본격적으로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중심 역할을 하고요. 이러한 대화의 형식은 인물의 사연을 더욱 생생하고 절실하게 느끼게 함으로써 임에 대한 사랑, 즉 임금에 대한 충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더라. 나걸보다 구준비, 을려는 꿈에서 허망하게 깨고 난 후에 재회의 희망을 포기하며 나걸이 되고 싶습니다. 나걸은 님의 창안을 비출 수 있지만 멀리서만 임을 바라볼 수 있고요. 달이 뜨는 시간도 오직 한밤중이나 새벽분으로 임을 볼 수 있는 시간도 짧다. 반면에 구준비는 어때? 지속적으로 내리는 비잖아. 그래서 을려의 그리움을 함축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화자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구준비를 통해서 을려의 서러운 마음을 위로하고 임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라. 여전히 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화자.
삼인곡과 송미인곡은 모두 남성 작가가 여성 화자의 입을 빌려서 영군의 정서를 노래하지. 하지만 삼인곡은 독백이야. 송미인곡은 대화 형식이야. 삼인곡에 비해서 화자의 태도가 더 적극적인 게 송미인곡이라고 볼 수 있겠나? 삼인곡은 화자는 님을 그리워하면서 님을 만나기 위한 행동에는 나서지 않아. 하지만 송미인곡에서는 행동에 나서지. 이것저것 찾아다니고 자신의 마음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더라. 삼인곡에 비해서 더 적극적인 것은 무엇이다? 송미인곡이다. 자, 26개의 가로를 채워라. 중요한 내용 꼭 기억하기. 송미인곡은 정철의 다른 가사 작품인 삼인곡의 속편이라는 뜻입니다. 11페이지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기로 들어도 될 것 같아. 이거는 작가 정철은 아니면 강산이가 좀 누구 옆에 붙든지. 작가 정철은 임금을 가까이 모시다가 다른 신하들에 의해서 관직에 물러나게 되는데 이때 삼인곡과 송미인곡을 지어서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더라. 여기에서의 미인은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 임금님. 그러면 삼인곡은 임금을 생각하는 노래라는 뜻이야.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은 님과 이별했지. 님을 향한 일편단심이라고 보면 되겠네. 송미인곡에서의 두 화자는 여인 1이 보조적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질문을 통해서 말을 유도를 하고요.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작품을 끝맺는 사람은 감녀야 을려야. 끝을 내는 사람은 감녀야. 을려는 작가의 처지를 대변하는 중심의 화자 주인공으로 대답도 하고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하네. 그 위로하는 게 감녀죠? 작품의 주제 구현을 위해서 중추적, 중심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에 여성 화자를 설정하니까 더 애절하지 않아요? 남자가 임금님 그리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남친을 그리워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더 애절하지 않습니까? 관직에서 물러나서 응거를 하던 정철이 임금님에 대한 충절을 표현하고 싶다면 뭐를 택하는 게 좋겠다?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마음에 빗대어서 표현을 해라. 사랑이라는 감정에 호소하여서 독자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충성심이 더 절절하게 느껴지더라. 그리고 11페이지 마지막 가겠습니다. 님의 소식을 알고 싶은 소망의 성취는 산과 물가. 님에게 가지 못해서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는 구름 안개 바람 물결. 하자의 외로움에 처지는 빈배. 쓸모없는 처지는 반벽청 등. 꿈속에서 님을 만났지만 소망을 방해하는 존재는 개성. 여인이가 따르고 싶은 소망은 지는 달 낙월. 그리고 더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은 구준비. 그리고 얘는 개별적으로 하자. 이걸 좀 같이 읽어볼까 싶었는데 좀 시간이 허락되질 않아서 개별적으로 읽으시고 모르겠는 거는 쌤한테 물어보시고 쌤이 약간 이것들이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그게 뭐라고? 중앙국 기출이라고 하는 자료집을 다음 주 금요일 전에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쌤이 완성이 되면 단톡에 공지를 할 테니까 지나가는 길에 찾아가셔도 되고 일단은 오늘 받은 것까지는 다 푸시되 이거는 시험 전날에 풀어도 시험 기간 조금 더 닥쳐서 풀어도 될 것 같거든. 근데 일단 교과서랑 관련된 것들에서는 네. 좀 풀어. 알았지? 여기까지 다 풀어보겠습니다. 오케이. 파이팅 해봅시다. 오늘 빨리 끝나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와우.